네, 안녕하세요. 하나금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중국에 한 10년 정도 체류하고 중국 관련된 탑다운,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략, 최근에 이제 종목과 산업까지 같이 분석을 좀 담당을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 투자자들, 특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다양한 정책들, 특히 규제 쪽의 정책들이 나오고, 국내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와 어떤 정치 여러 가지 연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정부 장악력이 워낙 센 나라인데다 보니까 사회주의적인 특성, 그리고 좀 이해 안 가는 정책들, 또 작년에 알리바바나 엔트그룹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국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가까운 데 비해서 글로벌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압도적인 미국이 40% 넘고 50% 가까이 되지만 중국의 비중이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경제 비중만큼은 커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객 시장이 난리가 나도 본토 시장 쪽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이유는 그동안의 비중이 작았고 개방을 한 부분이 있고, 또 본토 시장이 유망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19가 즉 팬데믹 이후에 중국 정부의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신흥국 내에서 중국과 비중국 혹은 중국, 인도 정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 국가들의 투자 메리트는 현격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내의 상대적인 매력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중국 투자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투자하지 않더라도 국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꼭 미국만 연동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나 정책 이런 거 제외하고 산업 간의 구도나 수급 간의 경쟁 여러 가지 봤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계속 하신다는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망은 항상 잘 틀려서 어떤 특정한 기간의 전망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에 규제 끝판왕으로 이제 어떤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공부론이라 불리는 공동부유 정책. 최근 7월에 있었던 창당 100주년 행사 때 그 이후로 이제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공부론인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큰 변화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실제 주가들이 먼저 지금 앞당겨서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또 과도하게 공포로 좀 왜곡되거나 좀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갈라서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망업종, 그래도 우리가 어떤 투자기를 잡을지를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부론에 대한 얘기, 공동부유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시진핑 리커창 지도부가 이제 10년 임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장이 예상됩니다만 어쨌건 1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2012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가 이제 9년 차인데, 처음 당대회 때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지적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특별히 이렇게 공동부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이유는 올해가 이제 샤오캉 사회라고 해서 선부론, 등소평이 얘기했었던 의식주가 먼저 해결이 돼서 소수의 어떤 기업과 어떤 층이 먼저 이제 부자가 돼서 그걸 이끌고 가는 선부론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작년에 소득 만불을 이제 달성을 했고, 올해 이제 샤오캉사에 달성했다고 선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중첩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샤오캉을 이제 공부론이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공동부유가 8월부터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애널리스트들도 이거에 대해서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혹은 굉장히 핵심 어떤 노선으로서 상당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쪽에서 좀 스터디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틀에서 공동부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중산층을 두껍게 하고 소득 위주의 성장을 가져가고 어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실력 차이들이 드러나고 부의 어떤 양극화가 훨씬 더 커지고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K장 회복 자체가 회복이라 불리기 좀 뭐라 할 정도의 양극화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이걸 더 마음을 더 의지를 강하게 중국 정부가 먹은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조치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게 비단 어떤 산업 정책에서도 그렇고 어떤 금융 정책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사교육 규제라든지 어떤 민생 관련된 것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이제 항상 스타일이 뭔가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고 메시지를 좀 강하게 먼저 선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최근에 좀 풀려고 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오해들 하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당 쪽에서,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소수 부자라든지 기업에 대한 어떤 탄압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뭐 3차 분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차 분배가 고용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 소득이고 2차 분배가 이제 정부에 의한 세금에 의한 것들, 그리고 이제 3차 분배가 일부 소수 어떤 부유층이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뭐 기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중국이 자발적일 수 있겠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중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뭐 2025, 2035, 2050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소수를 탄압하는 거 아니다. 중산층 두껍게 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다. 시스템 구축 초기에 틀을 잡을 때 좀 강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시장이 과도하게 공포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의 경우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런 소비주나 최근에 이제 알고 계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에서 폭락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올해가 또 하필 창당 100주년이고 작년이 소득 만불과 샤오캉 달성하는 원년, 그리고 올해가 또 14차 5개년 계획 시작하는 해, 또 임기 측면에서는 내년에 이제 만 10년이 되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임기 연장의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쳤고, 글로벌 트렌드 측면에서 뭐 탄소 중립도 있을 것이고 ESG도 있을 것이고 양극화의 어떤 처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본인들은 더 큰 정부와 개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어떤 초기 세팅의 의욕이 과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밀도 높은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공포를 낳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어떤 능력을 더 과대평가하는 그런 측면도 주식시장에 있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공동부유로 인해서 산업이나 저희가 유망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부유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변화는 이미 올해 규제로 인해서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가게가 아이를 낳기 싫고 결혼을 하기 싫고 여러 가지 아시아 사례의 어떤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를 이제 중국 정부가 다 공부를 했고 굉장히 압축 대응해서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결국에 가게가 힘들어하는 지출, 3대 고정 지출이 있죠. 뭐 우리나라도 뭐 똑같겠습니다만 의료, 주거, 교육 이런 쪽에 대한 비용 분담을 현격히 낮춰야 출생률도 오르고 중산층의 두터움이 혹은 소비 여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최근에 좀 과격할 정도의 사교육 규제, 그리고 제약 쪽에서 이제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이제 단가에 대한 어떤 공동구매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는 부분들, 또 의료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남은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을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만 어떤 뭐 이런 국가들이 잘 성장해 왔지만 이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가계 문제나 출생률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다 보니 최근에 중국의 소비주는 거의 다 지금 같이 동반해서 빠진 이유가, 이게 B2C, 즉 가게가 최종 소비자인 쪽에 이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애들은 교육까지 저렇게 사교육 규제를 거의 비영리화시키면 나머지 쪽에 고마진이나 고레버리지나 어떤 뭐 독점을 가져갔던 기업들은 다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분간 저희도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고마진, 예를 들면 마오타이처럼 굉장히 높은 과독점 하에서 고마진을 가져갔던 정말 우리의 유명한 주식들이나 일부 의료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의 투자 심리는 여러 가지 확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불확실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교육, 주거,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본인들도 밝히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시장의 어떤 경제를 부정하지 않을 걸로 생각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 얘기하시면 항상 이제 좀 과대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부채 문제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가계 이제 부채 비율이 낮고 정부가 이제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 즉 기업 부채가 많고 기업 부채 중에서 이제 부동산 쪽, 제조업 쪽, 또 지방정부 산하의 공사부채, 이렇게 3대 주체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만 괜찮으면 저는 항상 괜찮다는 논리고,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문제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도시화율이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걸 감안한데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상태를 항상 보지만,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정도 공동부의 의지라면 다음 단계에 이제 비용을 낮추려는 쪽은 주거 부담일 거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쪽은 부동산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하고 있냐면 단순히 저희처럼 대출이나 어떤 수요 규제 쪽이 아니라
중국은 특징적으로 건설사와 시행사가 합쳐진 디벨로퍼로 불리는 개발상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디벨로퍼들이 땅을 사고 분양시장을 해서 거의 절반의 수입이 또 지방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의 7, 8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인프라, 내구재, 여러 가지 이 투자 쪽에 대한 밸류체인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디벨로퍼들이라 불리는 개발상들은 엄청나게 자금줄을 차단하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업 부채 문제가 있다, 시스템 리스크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중국 내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혹시 경기가 건설이나 인프라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내년까지 나온다면 이 부동산 관련돼서 차단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는 가계나 금융권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나마 부채 비율이 낮은 쪽과 지방정부나 부동산 같은 부채율이 높은 쪽과 이제 연결고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의욕적으로 올해 차단을 좀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조금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부동산 관련해서 준공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건자재, 인테리어, 가전, 가구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인프라 투자도 너무 기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꼭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생각이 중점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빅테크를 도대체 거의 죽이려고 하는 거냐 싶을 정도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올해 3월 전인대부터 해서 중국 정부가 최근 8월까지 좀 행보를 보면은, 물론 저희도 밀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방향을 잡은 거는 아주 오랜만에 제조업을 꼭 키우겠다, 제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서비스업이나 내수 쪽에 대한 고도화의 의지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정부는 약간의 이제 내수가 큰 나라니까 미국 모델을 이제 차용을 좀 하면서 내수를 좀 강하게 하고 서비스업을 고도화시키고, 그 역할에 이제 천병 역할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약간 혁신성이 좀 부족하거나 특정 기업들이 자본이나 데이터 리소스를 좀 과점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 지금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만, 특별히 좀 중국은 이 관련된 혁신성이 떨어진다고 서비스업을 좀 특정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매개로 훨씬 더 고성장을 하자, 즉 소득 만불이 됐을 때 서비스업으로 가서 결국에 제조업 육성이 실패한 남미 사례 쪽으로 갈 거냐, 혹은 독일이나 대만, 한국, 일본처럼 제조업 비중이 항상 높게 유지되면서 계속 이렇게 3만 불, 4만 불로 갔느냐에 대한 선택을 제조업으로 한 것 같고요. 제조업의 알짜배기 혹은 고부가가치 고용까지 창출시켜서 제조업을 좀 육성하겠다. 그럼 이 제조업에는 탈탄소도 들어가 있고 신재생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미중 간의 이제 어떤 경쟁에 의해서 화웨이 사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장비 쪽이나 이런 첨단 쪽에 대한 견제에 대한 어떤 방식도 제조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서비스를 좀 후에 두고 있고요. 제조업 기업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홍콩이나 미국 같은 이런 쪽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하필이면 또 70%가 서비스업 쪽에 특화돼 있고 인터넷 소비가 좀 많은데 반해서 본토의 상해 심천으로 알려진 쪽, 최근에 뜨고 있는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EV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본토 주식시장 상해 심천에 이제 70%가 제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두고 중국 투자를 한다면 제조업이 많은 본토로 가야 되는 이유는 정책의 방향성이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에 따라서 이 순방향인 중국의 본토 쪽 제조기업들 좀 많이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하셔야 국내 저희 포스코, 롯데케미칼 같은 철강, 화학, 조선 쪽에 대한 경쟁도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중국 쪽의 서비스 기업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 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와 연결해서 빅테크 규제 왜 이렇게 세게 하느냐, 작년 10월 달에 마인도 사라지고 엔투그룹 상장 직전에 이렇게까지 이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방향성에 대한 잡은 것들은 확실히 보여줬고, 중국은 어떤 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경제공작회의라는 연말 회의에서 반독점 그리고 무질서한 자본 확장 금지, 방지 이런 얘기를 올해 핵심 정책으로 좀 정해놨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대상들이 대부분은 자본에 대한 독점이나 혹은 또 본인들의 어떤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독점이 이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같은 소위 말해서 민영 중심의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게 좀 독점이 되다 보니까 전후 관계를 저희가 따지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꼭 나와야 될 이제 정책들을 좀 저희가 팔로우를 꼭 해보면, 올해 이제 6월 달에 데이터 안전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됐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달에 통과가 됐고,
또 7월 달에는 지금 저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서 ADR이라 불리는 뭐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나 홍콩에 있는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은 본토가 아닌 역외 시장에 상장된 구조인데 약간의 좀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VIE라고 해서 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역외 약간 우회 상장한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 7월 달에 증권 위법행위 방지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최근에 투매를 불러일으킨 것도 결국에 지배 구조 문제까지 혹시 건드리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관련된 폭풍 같은 규제들이 이 입법 과정에서 좀 클라이막스를 향하고 가고 있고, 이게 지난 다음에 규제를 안 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틀 자체를 잡는 과정이 제일 극심하게 공포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빅테크가 리스크 관리가 되고 이런 건 좋겠지만 생태계를 이게 중국 정부가 키워주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웬만한 규제하지 않는 형태로 갔던 것들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생각, 혹은 뭐 중국 투자는 무조건 소비주고 무조건 빅테크다라고 꼭 그렇게 미국과 비슷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은 굳이 중국 정부와 싸울 필요가 없고 이제 좀 순방향이 쪽에 계속 기회를 모색하시는 게 저희 생각이고,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줄이겠다라는 측면의 의미는 8, 9월 관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 시간을 좀 두면서 반등했을 때 좀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로 압축을 하고 과도하게 높은 소비 빅테크는 좀 낮춰서 본토향으로 좀 가고 제조기업을 보고 B2C보다는 B2B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의 기업들을 좀 공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정책 관련해서도 제 자료에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버무려 보면 꼭 공동부유 때문에 중국의 주도주가 바뀌는 건 아니는데, 이거저거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공동부유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주도주 변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여기에는 이제 뭐 우연이라는 건 없어서 결과적으로 팬데믹 이후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는 안 오르는데 중국 제조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산 원가가 오르는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든지,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저희 포스코 같은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다든지, 화학이나 비철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이나 배터리 이런 거를 빌미로 오른다든지 등등은 결국에 이 기저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이 많이 해소가 됐고, 지난 7, 8년 동안 중국이 설비 투자를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난 7, 8년 동안 중국의 공급 과잉이 상당히 해소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제조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고 웬만한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물동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격이 쉽게 튀기 좋은, 즉 공급이 많이 축소가 되는, 그리고 더더욱 중국 정부가 이제 에너지 저감이라는 측면이나 환경 규제나 탈탄소 측면에서 억제를 시키는 이런 상황에서는 올해처럼 철강이나 화학의 주도주가 되기가 쉬운 국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5년 이어질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도주 변화의 큰 맥락은 중국 정부의 이런 공동부유나 탈탄소 전략 하에서 여러 가지 사이클이 제조기업이나 기존의 전통 혹은 신재생 또 이런 첨단 제조업 쪽으로 좀 많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의 변화를 최근에 본토 시장의 이런 CATL 같은 애들의 주가와 마오타이의 주가의 괴리나 이런 것들이 비단 규제뿐만이 아니고 변화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에 이제 저는 주도주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테크 쪽, 친환경 쪽, 그리고 테크 쪽이나 제조기업 중에 스몰캡이라 얘기하는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중국을 투자할 때 중소기업을까지 이제 커버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중국 정부가 아주 친절하게 모아놓은 인덱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 과창판이라고 해서 스타 50으로 국내 이제 ETF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중국의 혁신 기업 관련된 지수, 상해 과창판 50 지수, 그러니까 스타 50 지수, 이런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거의 CATL 지수가 돼버린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업체들이 많은 심천 차이넥스트로 불리는 창업판, 뭐 이런 쪽들도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바스켓에서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조정 시마다 계속적으로 좀 모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 갖고 있고요. 소비재는 뭐 당연히 다 나쁜 건 아닌데,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전략이 결국에 의식주에 대한 비용 부담들이 낮아진다, 의료, 교육, 주거 이런 쪽이 낮아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무래도 중저소득층의 소비들이 좀 더 고도화될 수 있고, 그게 화장품이나 의류나 소위 말해 대중소비라는 측면에서 많은 그 기회를 낳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나 농업이나 국방 이런 거를 안보로 중국 정부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종자산업이나 뭐 에너지는 이미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파생을 해서 수소라든지 ESS 같은 저장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국의 생소하지만 국방 같은 군수 뭐 이런 업체들의 기업들도 미중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있지만 14차 5개년 계획 때 이런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주목하실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 자료 중간에 이제 뭐 부동산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는데요. 내년에 뭐 저희가 부동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사례를 봤을 때도 가격 자체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역시도 규제는 세게 하고 있는데 그게 건설이나 디벨로퍼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고 부채 조정에서 일부 디폴트가 발생을 하는 거지 다 같이 문제 생기는 건 아니라서 그냥 참고하시면서 중국의 분양시장도 이제 불패 신화가 끝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회 요인이 좀 커지는 즉 공동부유 정책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산업들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중소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중국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 그 10년 정도 후에 55세에서 65세 이상 인구들이 뭐 각각 한 30~40%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지구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의 은퇴 연령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뭐 거의 2~3명 단위로 이제 고령화 인구가 쏟아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교육이나 이런 최근에 규제를 정말 세게 하고 있는 쪽은 사실상 뭐 비용리화 얘기까지 걱정하시지만 의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제약이나 이런 쪽은 마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 인당 의사수도 없고 이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울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고령화 관련 실버 산업들의 엄청난 성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보조제, 뭐 임플란트 시장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는 일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길게 보면 이 공포가 해소가 될 때 결국에 또 가는 주식들은 고령화 관련 산업들 또 반대쪽에서 올해 이제 세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제 좁게 보면 아동용품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이겠지만 결국에 출생률이 올라가는 개념보다는 지금 주거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분담이 낮아졌을 때 그 돈들을 또 누가 소비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중국의 Z세대나 MZ세대의 이런 소비들의 어떤 방향성이 어디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화장품이나 의류나 중국 로컬 브랜드 중심의 이런 체험형 소비 이런 쪽에 이제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좀 커지기 때문에 중국 로컬 브랜드 위주로 그러니까 명품 쪽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로컬 브랜드 중에서 2, 3, 3도시 혹은 중위권 중저가 가격을 참 잘하는 기업들은 뭐 규제 위험도 없고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 상단의 수익률을 묶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물론 이제 리츠 시장도 커지겠지만 중국 부동산의 경우는 주택 거래 증가율과 중국 주식시장의 예탁금 증가율 혹은 거래대금 증가율이 완전히 거울처럼 반대로 꼭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가계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부동산 불펜 아시아가 비슷한데 중국의 경우는 펀드나 이런 ETF, 주식 직접 투자의 비중이 가계자산의 비중이 여전히 3%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을 규제했을 때 사이클 측면에서도 돈들이 최근에 이제 주시장으로 많이 오고 있고 펀드 마켓이 사실 완전히 개화한 거는 최근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 마켓이 지난 예전에 뭐 저희 15년 전, 10년 전의 펀드 마켓처럼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운용하는 이런 펀드 마켓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자산 관리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증권주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국에 이렇게 뭐 모건 스탠리나 요새 뭐 UBS 이렇게 아무리 미중 관계 나쁘다고 그래도 다 들어가서 지금 중국에서 독자로 지금 그 법인을 내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대형 증권사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조업들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이런 중소 벤처 육성 기업들을 상당히 중점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 투자보다는 과창판, 그러니까 스타 50 지수 같은 것들이나 창업판의 기회를 호신탐탐 노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이 양극화가 제조업에서도 커지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실패 사례를 좀 많이 답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스몰캡 혁신 뭐 1등 기업, 소거인이라고 해서 작은 거인들 기업들 10,000개를 뭐 5년 안에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압축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다 과창판이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 기업들이 상장을 시켜서 시장에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 즉 직접 보조금을 줘봤자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뭔가 효율성을 위해서 자본시장이 택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끼기가 쉽고 시진핑 주석이 만든 이 과창판 지수 같은 그런 것들이 좀 과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 꼭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이나 신형 인프라는 뭐 이미 주가들이 많이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분명히 올해 연말까지는 좀 일부 과열 때문에 좀 조정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수혜주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무조건 배터리나 수소나 신재생만 보실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지금 이미 좋은 철강이나 뭐 시멘트, 건자재, 화학 같은 기업들도 결국에 증설을 못하고 신규 투자는 제한이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구조전환을 하고 구조조정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상당히 올라가거나 그 관련 기업들의 재평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나 중국의 이런 전통 소재 기업들, 산업재 기업들도 묶어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방정부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까지 하게 되면 제한된 돈으로 꼭 해야 될 필수 프로젝트는 신형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 센터도 있고 이제 중국의 뭐 AI 관련 투자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급선무인 거는 이제 특고압 설비나 송배전 설비나 중국의 저장장치 혹은 수소 관련 경제,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지방정부가 신형 인프라라는 명분 하에 많이 할 거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도 저희 하나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커버를 늘려가면서 수소 저장 기업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신소재 쪽 기업들 혹은 송배전 관련 특고압 설비 기업들, 이런 쪽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뭐 조금 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요약을 또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 관련해서는 제 자료 이제 그 공유하는 자료에 이제 후반에 보면은 이 홍콩하고 본토하고 ADR이라 하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종목수를 제가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본토 상장은 상위 심천에 4,400개가 되고, 홍콩은 2,500개, 그리고 ADR이라 불리는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미국이 280개가 이제 상장이 돼 있습니다. 중국이 개방을 안 했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중국을 투자한다 가정하면 제일 편하게 투자했던 홍콩이나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수급 관점에서도 본토 시장은 규모가 4,400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덱스나 투자자들의 비중이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급은 이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토에서 이제 종목을 좀 고르는 전략. 그러면 이제 홍콩이나 이런 쪽 포기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ADR은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 갖고 있고, 홍콩에서 고를 종목이 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홍콩에 대해서 이제 보실 부분들은 제가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빠진 중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텐센트나 또 항생테크 지수,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정말 버글버글 모여 있는 항생테크 지수 같은 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본토에서 홍콩으로 내려가는 강구퉁이라는 자금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 정책에 제일 파악이 빠르고 정책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높은 애들이라서, 얘네가 이거를 사러 이제 본토에서 텐센트를 사러 홍콩으로 내려가면 그 신호가 굉장히 빠를 거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돈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는지 여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텐센트는 결국 살아남을 거고 과거와 같은 확장을 하는 생태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배력이라든지 사업 모델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어떤 핀테크처럼 뭔가 제한되거나 이럴 일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이제 PER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제 밴드를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 PER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지난 5년 PER 대비 굉장히 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싸다는 건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성장주를 볼 때 PEG 같은 걸 봅니다. 즉 EPS의 증가율까지 해서 아주 고성장주들을 저희가 이제 가격을 볼 때는 최근에 PEG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굉장히 비싸 보이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성장성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도 결국에 사람이다 보니 각종 규제 때문에 그 텐센트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낮게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내려간 이유가 타당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규제도 있겠지만 성장성이 다시 올라가는 EPS 증가율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최소한 올해 연말은 좀 넘어야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 이제
습관이나 이런 개념대로 중국은 무조건 빅테크지라고 하시면서 차트가 너무 싸 보이니까 무조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신 고객들은 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저는 4분기에 높지는 않다고 보니까 이제 못 올라가는 위험에 대한 저희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오를 때마다 압축을 하시고, 새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소비 빅테크는 이제 소비주가 먼저 4분기에 연말까지 좀 먼저 반등을 하고, 이런 빅테크 즉 텐센트, 메이투안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본토에서 제일 좋아했던 기업들이니까 그 강구통이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움직인 다음에 확인 후에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담아 보겠다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본토를 좀 호시탐탐 공부를 계속 하시고, 좀 생소하시겠지만 제조기업들, 또 가창판, 또 배터리 외에 나머지 탄소경제 혹은 또 전통산업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강한 제조기업들이 좋을 때 중국은 뭐가 있지라고 공부하시고, 또 제조기업들 중에서 반도체가 물론 메모리 이런 걸 못하지만 장비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가가 좋은 상태니까 그런 기업들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조정시에 이쪽을 확대하시고, 기존에 소비 빅테크가 많으셨거나 혹은 새로 들어가도 소비 빅테크만 보신다면 조금 개별 종목단까지 조금 더 내려가시고 압축하시고, 지수형이나 어떤 그 대대적으로 좀 확대하는 전략은 본토 위주로 꼭 가져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중국 정책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공동부유 전략과 좀 버무려서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나 혹은 정말 팩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과하다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드리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갈 가능성도 있지만 분명한 건 정책의 방향성은 답을 좀 정해주는 오픈북 테스트 같기 때문에 꼭 정책은 팔로우업을 좀 하시면서, 의외로 또 중국 정부가 어떤 주도주를 점지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중국에 대해서 꼭 정책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이렇게 종목을 고르시는 전략도 중국에서 괜찮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기로 하고요. 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